만약 전 세계가 당신을 비웃고 있는데 정작 당신만 그 사실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예의 바르고 외교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 국가 정상들과 장관들, 분석가들과 외신 기자들이 회의실 구석에서 터뜨리는 그런 웃음 말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순간에 들려오는 웃음.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세계 협상의 달인이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임기 동안 단 하나의 실질적인 무역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인물. 더 심각한 건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전역을 돌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과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다. 베트남과 대단한 조약을 체결했다.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언급된 나라들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도들에서는 지도자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지켜보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진한 연극이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바로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의 신뢰입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 550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말했죠. 그 액수는 일본 국내 총생산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서명된 문서도 없고 일본 어느 장관도 그런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제기관들도 어떤 협정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통상장관은 미국과 서면이든 구두든 어떤 구속력 있는 협정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반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할 멋진 협정을 맺었다고 했지만 베트남 외교관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협정은 없었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더욱 황당한 건 트럼프가 손에 든 문서는 하얀 종이 몇 장뿐이었고 그중 한 장에는 그가 서명을 했지만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돼 국제 언론에 널리 퍼졌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웃음거리와 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본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존재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실제 무역협정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오랜 협상과 상호 약속, 관세 조정, 법률 정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 협정은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권력 관계를 재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아무런 실질적 효과도 없는 허황된 쇼입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외교 정책. 그가 중서부주에서 일본을 무릎 꿇게 했다고 외칠 때 미국 농부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만은 비어 있고 수출망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연극의 중심에 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을 할까요? 순진함 때문일까요? 과대망상, 선거 전략, 아니면 현실과 단절된 지도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업적을 만들어내며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정치적 과장이 아닙니다. 증거 없는 망상을 진실처럼 반복하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과 영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우대받는다고 말할 때 실제 통계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일본과 영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호주 시장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주장할 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호주는 이미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산 고기는 2,600만 달러 미만, 그나마도 고급 와규와 같은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는 마치 브라질에 인스턴트 커피를 수출하거나 이탈리아에 컵 누들을 수출하겠다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경제 전략이라고 보기엔 기본적인 논리조차 결여된 발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트럼프에게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승리처럼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이 그의 모순을 폭로해도 그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들을 전화 한 통으로 굴복시키는 영웅처럼 행동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자랑하며 종이로 된 승리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이미 그 연극을 꿰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웃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미국의 부재가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무대 뒤편에서는 트럼프가 나라와 경제 블록을 혼동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웃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사조차 분노를 넘어 이제는 그의 만건을 조롱합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동맹국도, 적대국도, 전문가도, 현실도.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잔인한 점은 그 관객들이 외교관이나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사업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들, 수십 년간 일해 온전한 은퇴를 준비해왔지만 이제는 달러 가치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운송하고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했던 건 트럼프의 그 빈말들이 결국엔 뭔가 실체 있는 결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불편합니다. 호주의 사례는 그저 또 하나의 굴욕을 영광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죠. 마치 미국과 호주 간 무역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업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발언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 강국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5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죠. 반면 수입은 단 2,600만 달러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은 미국산 와규처럼 고급 부위에 한정된 소량 생산품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시장도 수요도 무엇보다도 논리적 의미조차 없습니다. 이건 사막에 모래를 파는 것이고 지하 도시에서 우산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올가 니스토바의 말처럼 브라질의 인스턴트 커피를 수출하거나 이탈리아의 컵누들을 파는 일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는 사람들의 지성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캔자스 주에 사는 62살의 목축업자, 일생을 철조망과 희망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유통망이 점점 거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보조금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이 미국산 소고기를 간절히 원할 거라고. 하지만 그가 본 건 주마다 쌓여가는 추라 대기소들, 낮아진 도축장 매입가, 그리고 미국을 외면하고 더 안정적인 경쟁국을 선택한 해외 시장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더 은밀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바로 원한입니다. 쉽게 폭발하진 않지만 천천히 내부를 좀먹는 감정, 배신처럼 가슴에 쌓여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다시 누구도 서명하지 않은 기적의 협정을 말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 원한은 잡초처럼 번져갑니다. 이건 곡물, 와인,
유제품, 산업장비 수출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여정을 떠나는 트럭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항구를 기다리며 말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까 고민하는 소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불공정한 게임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조작되어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미국은 단 하나의 새로운 공식 무역 협정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트럼프가 매주 새로운 승리를 발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일본과 협정은 없습니다. 베트남과 조약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건 오직 기자회견, 카메라 앞에서 서명된 백지, 그리고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그 거짓의 영향을 실제로 겪지 않는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사료값이 오를 때, 수출이 멈출 때, 계약이 취소되고 빚이 쌓일 때 그들이 진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협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이 연극은 계속될까요? 왜냐하면 그 연극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 허무함을 채워줍니다. 대체 현실을 제시합니다. 이 정치극 안에서는 진실이 오히려 방해물입니다. 논리는 반대입니다. 말도 안 될수록 그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믿을만해집니다.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을 열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말하는 톤입니다. 불룩해진 가슴팍, 단호한 시선, 계속되는 반복. 다른 나라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확신. 비 오는 날 젖은 발로도 비가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다 깨졌는데도 집은 멀쩡하다고 하고 손이 떨리면서도 통제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상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감옥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두를 가두는 감옥. 지금 30에서 65살 사이에 있는 이들은 이 사실의 무게를 압니다. 정부가 약속만 하던 시절도 겪었고 경제 계획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믿고 실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잔인한 뭔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단지 말해지기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낙인 찍힙니다. 배신자, 비관론자, 매국노, 반미인사라고. 우리는 어쩌면 상상의 협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명 없는 조약, 싸움 없는 승리.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지도자들은 조용히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와 굳건한 동맹을 맺으며 대안 노선을 따라 전진 중입니다. 트럼프가 가짜 승리를 떠들고 다닐 때 시진핑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실제 영향권을 넓히고 기술적 의존을 만들고 세계 무역의 지도를 새로 그립니다. 그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전기, 젊은 시절, 집착, 모순까지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며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랜 이야기와 조용한 전략, 서로 다른 세계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분쟁의 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우리의 특별 이북 현대 세계를 이끄는 대통령들의 전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역협정은 그에 걸맞은 진지함으로 다뤄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아무리 치열한 대립이 오갔더라도 서명된 조약은 실제 시장 접근, 장기적 파트너십, 산업을 지키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섬세한 조정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출발해 동남아시아로 향하던 한 곡물선은 단순한 옥수수만을 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신뢰를 싣고 있었습니다. 각 컨테이너는 기술적 논의, 어려운 양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가치를 아는 외교관들의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인지, 누가 구매자인지, 어디가 입항을 허용할지조차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문제는 단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조차 완성되기 전에 다리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 무역을 혁신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가 실제로 하는 일은 협상을 독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혼자 쓰고 연기하고 보는 독백극, 마치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아예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영국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는 총리와의 만남마다 이를 언론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백지를 마치 역사적인 계약처럼 내밀고 있는 사이 영국은 유럽연합, 인도, 아프리카 연합과 실제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 사이에 영국이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면세 혜택.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자리를 되찾겠다, 디트로이트를 부흥시키겠다고 외치던 트럼프. 그는 지금 전 세계 쇼윈도에 진열된 영국산 전기차의 약진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 사이 미국 내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절반의 생산 능력으로만 운영 중입니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자동차 딜러숍들은 팔리지 않는 차량들로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더 비싸고 더 많이 오염시키며 실질적인 혜택 하나 없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58살의 와인 생산자. 그는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투자하고 포도 품질을 높이며 수출 전문가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으려 할 때마다 미국의 불안정한 무역 정책 때문에 부과된 보복성 관세에 가로막힙니다. 그 결과는 칠레산, 포르투갈산, 호주산 와인들이 매대를 차지합니다. 국제대회에서 호평받은 캘리포니아 와인은 창고 안에서 먼지만 쌓여갑니다. 협정이라는 단어가 마치 마법처럼 반복되는 걸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들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실수가 아닙니다. 위험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경제 외교를 환상의 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술사가 그렇듯 그는 속임수가 드러난 후에도 믿어주는 관객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번 관객은 조명이 아니라 진짜 계약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세금 인하를 바라고 시장 개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더 큰 증상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신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 오히려 스스로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혼자 정하는 자는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합니다. 당신도 눈치챘을 겁니다. 지난 몇 달간 트럼프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최고의 협정이다. 그는 일본에 대해 그렇게 말했고 베트남, 호주, 영국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실제로 효력을 가진 공식 협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말뿐이었고 그에 따라 각국은 직접 나서서 거짓임을 밝히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박들마저 자신에 대한 음모로 바꾸어 거짓을 대안적 진실로 만들고 그 거짓을 폭로한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외면받고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공격당하고 거칠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립당했던 기억. 이제 그걸 초강대국의 규모로 상상해 보세요.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독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오랜 파트너들이 이미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기존 수출 시장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강국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외교 당국은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이 불러온 위기를 뒷수습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처음엔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혼란은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속에서는 소음을 만드는 자가 유일한 고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국내의 어떤 비판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의 문제입니다. 서사의 통제, 현실의 통제, 집단 인식의 통제. 이 영상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이 이미 느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질문을 남겼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소음이 커지는 이 시대의 변화는 맑은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배역이 뒤바뀌고 의상이 어울리지 않으며 대본이 매시간 바뀌는 연극 안에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연극을 멈출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연극에서 박수는 돈으로 산 것이고 비판은 검열되며 가장 위험한 인물들은 진심으로 웃는 사람들이라고. 2025년 국제 외교의 무대에서 그 연극은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커튼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짓의 틈 사이로 현실이 새어나와 말과 실제 사이의 깊은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 그중 하나는 25명의 세계 정상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에서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급히 보내달라. 미국이 이 요청을 지지해달라.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에서 비롯된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였다면 미국은 그 요청에 최소한 현명한 관찰자로서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식 없이. 마치 인류의 고통이 권력 게임에서 별 의미 없는 배경 요소가 되어버린 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입장을 요구할 때 그 요청에 침묵으로 응답하는 행위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그 순간 무너진 건 팔레스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력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한때 워싱턴을 향해 시선을 보내던 국가들은 이제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에마누엘 마크롱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카메라 앞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혼란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반응은 냉소, 경멸, 불편함을 가장한 조롱. 그는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 그의 결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존재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국제 담론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서사의 통제를 잃었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사실을 덮기 위한 소음의 남발. 하지만 이제 세계는 그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침 너머의 침묵을 들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들으며 마크롱, 룰라, 마크 카니, 앤서니 앨버니지 같은 지도자들이 조용히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동안 세계는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야말로 다리를 놓는 리더와 지도를 태우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오랫동안 미국은 게임의 규칙뿐 아니라 그 흐름마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워싱턴의 다음 수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말을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낡은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허세와 편의적 동맹만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 안에서 그 동요는 더욱 심해집니다. 트럼프는 인도주의적 입장을 약함으로,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가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슬로건만으로 운영되는 외교 정책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게 느껴져도 말이죠.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거나 다른 나라의 주권적 결정을 조롱할 때 그건 단순한 정치적 태도가 아닙니다. 국제 외교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동맹은 재정이 되고 투자자는 이탈하며 조약은 약화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경제, 안보, 국제적 신뢰를 지켜주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비밀 회의나 정장 차림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응시를 피하는 눈빛, 답장 없는 이메일, 초대받지 못한 포럼, 끊긴 전화, 바로 그 작은 순간들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그런 부재 속에서 마크롱 같은 인물들이 상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비운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기다리는 건 그림자에게 우산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대조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 트럼프는 개 사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의 축이 바뀌고 있던 그때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Sundays for Dog Don라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이 사료 덕분에 우리 개들이 지금껏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이나 상상 속 투자 얘기와 같은 톤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트럼프에게 세상은 전시장이며 모든 건 상품입니다. 인간의 비극조차도 광고 배경이 됩니다. 그는 고통과 오락, 지정학과 마케팅, 리더십과 자기 홍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연극은 위험한 현실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무대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 가장 터무니없는 말조차 공식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는 진실은 단지 사소한 디테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들이 궁전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외교 회의실도 아닌 거울 앞에 선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엔 증인도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현실을 꺾을 수 있다고 믿는 내면의 목소리만 존재합니다. 바로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는 카메라 없이, 참모 없이, 심지어 논리조차 없이 그의 두 번째 임기 중 가장 위험하면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동 태스크포스 벌컨을 해체한 것. 이 태스크포스는 수년 전 MS-13 조직의 가장 폭력적인 구성원들을 추적하고 진압하기 위해 창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잔혹한 처형, 실종, 훼손으로 악명 높은 존재들. 망설이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영향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조차 추적을 힘들어하는 상대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 태스크포스가 트럼프의 첫 임기부터 작동해 왔고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오며 미국 전역에서 MS-13의 핵심 인물 수십 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그 중에는 학교, 교도소, 법정 내부에서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수집, 조직 구조 파악, 잠입, 증인 보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대응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단 하루 만에 그 작전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도 임무 종료 때문도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 트럼프는 단순히 팀을 해체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체포된 범죄자 일부를 석방하고 연방 기소를 취소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MS-13 조직원들을 엘살바도르로 송환하는 것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살바도르가 해당 조직과 석연치 않은 유착 관계를 가진 권위주의 정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권, 부켈레 대통령의 정부와 트럼프는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 실수나 외교 실언, 공허한 연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 범죄자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거래, 독재 정권과의 정체불명의 협상, 엘살바도르는 디지털 포퓰리즘, 감시사회, 조직적 억압이 뒤엉킨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트럼프는 정보, 죄수, 서사의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전장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안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많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범죄 대응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공공자금으로 마련된 비행기에 탑승해 엘살바도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허술했습니다. 압박받은 검사들이 서명한 서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의회 검토 없이 통과된 협약, 시민사회와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던 결정들.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매우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 이면에는 더 큰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래의 이름은 없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텍사스의 소도시, 롱아일랜드의 이웃들, 로스앤젤레스의 라틴계 공동체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잔혹한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공공안전의 수호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온 대통령이 사실은 살인을 훈련받은 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풀어준 당사자라는 것,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의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석방된 조직 지도자들 중 최소 4명이 몇 달 뒤 다시 국경 지역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위조 신분으로 멕시코에서, 1명은 온두라스에서 목격되었으며 또 다른 1명은 엘살바도르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독립조사단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부의 묵인해. 한 기자가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에 대해 질문하던 순간, 백악관 복도에 외교적 긴장이 연기처럼 번지던 순간, 전 세계가 국제 질서의 역사적 재편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던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리더가 자신의 무게감을 잃으면 그 나라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 질문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른 천둥처럼 묵직하게 전문가들, 외교관들, 그리고 아직도 말의 무게를 믿는 시민들의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던진 모욕은 결국 폭풍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일지라도 역사적 동맹을 산티나는 장난감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트럼프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약속된 발표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최종 성사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공개된 건 불편함을 넘어 잔인함에 가까운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손에 쥔 채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협정은 체결되었다. 이건 축하할 일이다. 더 협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믿게 하려는 노력조차 사라진 채 사실 여부는 상관없는 듯 그냥 말하면 곧 현실이 된다는 태도.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대본 속에 갇힌 배우처럼 자신을 연기하는 한 사람의 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말실수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한 인간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통치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는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영국이 유럽연합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하는 동안 영국 외교관들은 충격에 휩싸인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총리는 눈에 띄게 불편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이 경제 블록을 혼동하고 빈 종이에 서명하고 존재하지 않는 조약을 선언하는 모습을 입을 벌린 차에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우스꽝스러움조차 초월한 오만한 확신. 하지만 웃음거리가 제도화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웃기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으로 트럼프는 전속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다음 연설에서 그는 유럽 대륙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역 갈등? 경제 정책 차이? 이념 충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적은 풍력 발전기였습니다. 급하게 세워진 단상 위에서 흔들리는 국기들 사이 맞춰진 박수 속에서 트럼프는 외쳤습니다. 풍력 터빈은 유럽의 들판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바다를 파괴하며 지구를 일그러뜨리고 있다. 유럽은 이 광기를 멈춰야 한다. 이건 환경주의자들의 음모다. 사람들은 조국의 아름다움을 수평선 위의 회전 괴물 때문에 잃고 있다. 상상 속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 할 때 그 다음 수수는 늘 강압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 해결책도 언제나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힘, 더 강한 억압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망상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풍력 터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유럽의 이민 정책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유럽은 침략당하고 있다. 무기력한 지도자들이 유럽의 종말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은 문명을 파괴할 것이다. 익숙한 수사법이었지만 이제 맥락이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역할상 지도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맹, 조약, 협력, 외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문을 닫고 자기 나라까지 안에서 잠그려는 자처럼. 트럼프는 지금까지 중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브뤼셀에서는 경제장관들이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베를린의 기업 리더들은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노출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로마에서는 미국을 완전히 제외하는 새로운 경제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조용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워싱턴 없는 유럽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이건 재편입니다. 세계 질서의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들조차 이제는 조심스럽고 머뭇거리며 때로는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의 논란 많은 발언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발언들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세계의 기준이 되었던 미국의 제도적 기반이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가 사실을 비틀며 웃을 때 그건 단지 기자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영국 총리 옆에서 유럽연합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때 그건 지리적 실수 그 이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실과의 약속조차 불안정해졌음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현실은 사소한 요소가 아닙니다. 현실은 기반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길은 열려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 지도자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의지. 국가를 이끄는 모든 인물 뒤에는 복잡하고 조용하고 때론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흔들고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들은 모두 오래된 맥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 해결되지 않은 상실, 연단이 아닌 뒷무대에서 흡수된 가치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들여다보는 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십억 명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권력의 기원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형성한 사건,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남기고자 하는 유산,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현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있고 접근 가능하며 무료로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자료.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파고듭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고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과 트라우마, 권력과 결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일. 이 이북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콘텐츠가 당신의 지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만약 이 안에 어떤 문장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필요했던 말처럼 울렸다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인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세상의 깊이를 그리워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대화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함, 피로, 방해에 지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경청의 힘을 믿고 이 자리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